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국가 경제의 한 축이 무섭고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때 많은 창업자에게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요식업계가 전례 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점심 한 끼에 15,000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지만 정작 동네 식당들은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줄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이 분기에 들어서면서 문을 닫는 가게의 수가 새로 문을 여는 식당의 수를 마침내 넘어섰습니다. 손님은 비싼 가격에 불만을 터뜨리는데 정작 식당 사장님들은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호소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손님의 지갑과 식당의 계산대, 그 사이 어디쯤에서 막대한 돈이 보이지 않는 제3자의 주머니로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시장이 고통스럽고 긴 과정을 통해 강제로 재편되는 거대한 구조적 지각 변동입니다. 우리는 왜 동네 외식 상권의 뿌리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헤쳐 봐야 합니다. 붕괴의 첫 번째 조짐은 메뉴판에 적힌 가격과 사장님이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 사이의 기이한 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배달 앱으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비자는 2만 원을 결제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져보면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데이터를 보면 모든 비용을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는 충격적인 비용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 때마다 거대 배달 플랫폼 기업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0원을 즉시 떼어갑니다. 여기에 카드사가 600원을 가져가고 식당은 배달비로 2,9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죠. 부가가치세까지 계산해 넣으면 음식 재료비는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6,000원이 넘는 돈이 증발해버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떼이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치솟는 식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가게 월세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수많은 사장님의 공감을 얻으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월 매출 1,500만 원을 올린다는 한 식당 사장님은 배달 비용으로 수익이 다 빠져나가면 장사하는 의미가 뭐냐며 한탄했습니다. 수백 명의 다른 사장님들도 댓글로 플랫폼 기업 배 불려주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것 같다며 씁쓸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쌓인 가족이 집에서 괜찮은 저녁 한 끼를 먹으려면 이제 최소 4만 원은 쓸 각오를 해야 합니다. 대형 배달 플랫폼 3사가 음식 배달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모든 동네 식당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형국입니다. 이 거대 플랫폼들은 주문 건당 거의 10%에 달하는 기본 중개 수수료를 떼어가는데 이건 사장님이 짊어져야 할 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광고비, 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더해지면 매출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영세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배달 앱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냉혹한 요즘 시장 현실은 그런 선택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시대인 요즘 손님의 스마트폰 화면에 식당 이름이 뜨지 않는다는 건 대중의 눈에서 아예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날 메뉴판의 높은 가격은 사장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막대한 외부 비용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손님들은 영수증에 찍힌 최종 금액만 볼 뿐 단골 식당을 갉아먹는 복잡하고 약탈적인 수수료 구조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해하려면 놀라운 통계 하나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인구 10,000명당 식당 수가 무려 115개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식당 밀집도이며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의 지옥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편의점보다 더 빽빽하게 들어선 식당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포화 상태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은 한국 특유의 고용 구조와 조기 은퇴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빚어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직장인들의 체감 퇴직 연령은 이제 50세도 채 되지 않아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훨씬 이릅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이들이 마주하는 재취업 시장은 중장년층에게 기회를 거의 주지 않을 만큼 차갑고 냉혹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막막하고 그냥 놀 수도 없는 퇴직자들은 결국 내 가게를 차려볼까 하는 똑같은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 보이는 치킨집, 빵집, 작은 카페 같은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런 절박함을 노리고 화려한 창업 설명회를 열어 극소수의 성공 사례만 보여주며 은퇴자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분이 남은 인생에 안정적인 소득을 꿈꾸며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을 몽땅 이런 가게에 쏟아붓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묻지마 창업이라 부르며 경고합니다. 상권 분석이나 경쟁업체 조사도 없이 무작정 가게를 여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죠. 요리를 전문적으로 해본 적도 직원을 다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식당 사장님이 되어 힘겨운 전쟁터에 내던져집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문을 연 식당 중 절반 이상이 개업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지자체 데이터를 보면 강북 같은 특정 지역의 식당 폐업률은 무려 5.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수치는 통계적으로 식당 10곳 중 5곳이 문을 연 지 1년도 안 돼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한 가게가 망해서 나가면 그 빈자리에 또 다른 희망을 품은 창업자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게가 물갈이 되니 시장은 영원히 과밀 상태고 이웃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파괴적인 경쟁만 계속되는 겁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추고 양을 늘리고 공짜 서비스를 퍼주다 보니 사장님들의 수익은 점점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임대료 부담은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는데요. 보통 3일치 매출을 몽땅 털어넣어야 겨우 월세를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월세가 이 선을 넘으면 사실상 가게 유지가 불가능한데도 많은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감수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위태로운 이 생태계에 2010년대 후반 등장한 배달앱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수였습니다. 처음엔 종이 전단지를 대신할 편리한 대안으로 여겨졌죠. 디지털 세상의 손님들에게 훨씬 효율적으로 다가갈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외식업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들이 매장에서 식사를 못하게 되자 배달은 대부분의 가게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죠. 방송에 나온 한 치킨집 사장님은 겉보기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속은 전혀 없었다며 씁쓸한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매출은 높았지만 주문의 80% 이상이 배달이었고 그에 따른 수수료 폭탄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밀려 주방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정작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은 충격적일 만큼 적었습니다. 앱 상단에 노출되려면 한 건당 월 88,000원이나 하는 비싼 울트라콜 광고를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했죠. 이런 광고를 15개나 동시에 돌리다 보니 매달 광고비로만 130만 원 넘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숨겨진 진입장벽은 배달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고 결국 자금력 있는 가게만 유리한 머니게임판을 만들었습니다. 금전적인 압박을 넘어 배달 중심의 변화는 메뉴 구성과 음식의 본질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셰프들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몇십 분씩 이동해도 맛이 변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요리를 최우선으로 개발하게 된 거죠. 즉석에서 먹어야 하거나 화려한 플레이팅이 필요한 음식은 뒤로 밀려나고 배달에 용이하고 잘 상하지 않는 메뉴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비싼 홀 임대료를 없애보려는 사장님들이 늘면서 공유 주방이나 배달 전문점들이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런 곳들은 주로 비좁은 지하실이나 후미진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손님의 발길이 닿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확실히 줄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다 보니 위생이나 매장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업계의 세 번째 큰 변화는 바로 메뉴 가격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치솟는 플랫폼 수수료를 감당 못한 사장님들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사 결과를 보면 식당 사장님 절반 가까이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매장에서 먹을 때와 배달시킬 때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기도 했죠. 이런 가격 차이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고 내 돈 내고 먹는 음식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땐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잠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배달 시장 매출은 수직 상승해서 2019년과 2020년 사이 불과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에게 그 시기는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황금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문 알람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폭발적인 성장은 가게의 경쟁력 덕분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 덕분이었습니다. 봉쇄 기간에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배달 전문점을 완벽한 재기 기회로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배달 전문 주방을 여는 비용은 일반 식당을 차리는 데 드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이 흐름을 타고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인기 메뉴를 앞세워 배달 전용 브랜드를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한몫했죠. 저금리 대출과 재난 지원금을 풀어 창업의 문턱을 확 낮춰줬으니까요.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은퇴자나 실직자들은 빚을 잔뜩 내서 작은 배달 전문점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들은 희망에 부풀어 직원을 더 뽑고 배달 호황이 영원할 거라 믿으며 2호점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황은 금방 터질 거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했던 건 밖에서 모이는 게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었으니까요. 2022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사람들이 다시 거리와 사무실로 쏟아져 나오면서 피할 수 없는 조정기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엔데믹으로 접어들자 시장 분위기는 또다시 바뀌었고 배달 올인 모델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규제가 풀리자마자 억지로 부풀려졌던 배달 시장의 거품은 가차없이 꺼지며 전체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장 식사는 6% 가까이 늘어난 반면 배달 주문은 오히려 5%나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직접 가서 먹는 맛을 찾기 시작한 거죠. 식당 사장님들은 갑자기 인건비, 식재료비, 월세, 공과금, 그리고 악랄한 배달 수수료라는 죽음의 오각형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영업자의 33% 이상이 식재료비 폭등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고 물가 상승 압박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진 손님들을 만족시키려면 서비스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저금리 대출로 근근히 버텼던 사장님들은 이제 쌓인 빚에 붙는 고금리 이자라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온갖 돈 나갈 곳 투성이지만 사장님들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단연코 배달 앱 수수료였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관련 비용이 불과 4년 만에 5%에서 20% 넘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2025년 초에 이르러서는 배달로 번 돈의 25% 이상을 플랫폼 비용으로 떼이는 매장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 구조 탓에 한때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들조차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영원히 닫는 아픈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에 몰린 절박한 사장님들은 음식과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이들은 원가 몇 푼을 아끼려고 신선한 식재료 대신 저렴한 가공식품을 쓰기도 하죠. 경력 있는 베테랑 직원들을 내보내고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유 주방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위험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수십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위생 위반 사례들은 생존을 위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원가를 절감해야만 하는 망가진 시스템이 낳은 직접적인 증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순한 레토르트 식품을 데워 배달 고객들에게 비싼 값에 파는 식당들을 고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죽 전문점에서 5,000원짜리 인스턴트 팩을 13,000원 넘게 팔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소셜미디어가 분노로 들끓었죠. 이런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님들은 저질 편의점 음식 수준의 비싼 돈을 냈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배달 음식에만 5,000원을 쓰는 게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은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기존 식당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사이 동네 골목마다 불을 밝힌 강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경쟁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가게 문을 닫내 만회하는 동안 편의점은 가성비를 따지는 수백만 한국인들의 주된 식사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편의점의 최근 매출 데이터를 보면 전 연령층에서 도시락 판매량이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CU나 GS25 같은 주요 편의점들의 도시락 매출이 전년 대비 20% 넘게 성장했으니까요. 이런 성장세는 2021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점심 식사를 대하는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대이동을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식당 밥값과 편의점 도시락 사이의 엄청난 가격 차이입니다. 동네 식당 점심값이 15,000원까지 치솟은 반면 퀄리티 좋은 편의점 도시락은 여전히 5,000원 미만으로 즐길 수 있거든요. 백종원이나 김혜자 도시락 시리즈는 이제 직장인들에게 가성비와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면 편의점에서는 든든한 한 끼 식사를 3번이나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계산은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입니다.
어설픈 식당 밥에만 5,000원을 걸고 모험을 하느니 확실한 5,000원짜리 도시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가장 놀라운 건 편의점주 고객층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학생이나 젊은 층이었는데 말이죠. 20대 구매율은 살짝 줄어든 반면 50대와 60대 장년층의 구매율은 두 자릿수나 급증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을 좋지 않게 보던 어르신들조차 치솟는 외식 물가를 피해 편의점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 업계는 이에 맞춰 집밥 느낌을 살린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맛과 식감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갓 지은 밥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첨단 취반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반찬 구성도 기사식당처럼 푸짐하고 다양하게 준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그 시절의 맛과 정겨움을 제공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정 간편식 시장, 즉 HMR 시장이 5조 원 규모로 폭발 성장하면서 동네 식당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나 냉동 국탕류 덕분에 소비자들은 이제 집에서도 식당 수준의 요리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외식의 심리적 의미가 특별한 문화적 경험에서 효율과 가격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철저한 계산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집에서 데우기만 하면 훌륭한 요리가 되는데 굳이 동네 식당까지 찾아갈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런 변화는 업계 전체에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단순히 문만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잔혹한 양극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길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K자형 생존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곳은 승승장구하지만 나머지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죠. 알파벳 K를 떠올려 보세요. 위로 뻗은 선은 적응해서 살아남는 곳이고 아래로 처진 선은 도태되는 곳을 뜻합니다. 2024년의 무한 경쟁 시장에서 어중간한 식당은 더 이상 살아남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남은 첫 번째 부류는 사업의 모든 과정을 효율화해서 초저가 전략을 고수하는 곳들입니다. 마진을 아주 적게 남기는 대신 엄청나게 많은 손님을 받아야만 수익을 내고 버틸 수 있는 박리담의 구조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들은 예전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첨단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처리하는 건 기본이 됐고 덕분에 계산원을 따로 둘 필요도 없고 계산 실수도 사라졌습니다. 홀에는 똑똑한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며 음식을 나르니 서빙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비용도 들지 않죠. 사람 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메뉴 단순화도 핵심 전략입니다. 잘 팔리는 대표 메뉴 몇 가지로만 압축해서 주방 동선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메뉴가 적으면 재고 관리도 쉽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 뿐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을 빠르고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공장형 시스템은 자본력이 든든한 대형 프랜차이즈나 기업형 체인점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입니다. 영세한 가족 경영 식당들은 이런 기술적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대기업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보면 대형 급식 및 외식 업체들은 알뜰 소비족을 사로잡으며 매출이 15%나 증가했습니다. 이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구매력을 무기로 원재료 가격을 훨씬 싸게 협상합니다. 제값을 다 주고 사야 하는 개인 사장님들과는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이점을 쥐고 있는 거죠. 이런 저가형 거대 기업들의 성공은 현대 시장의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효율성과 규모가 살아남기 위한 최강의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제 가도 맛이 똑같고 무엇보다 얇아진 내 지갑 사정에 딱 맞는 저렴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식당 분위기가 좀 기계적이고 정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팍팍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따뜻한 정보다는 가성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저가형 매장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예전 방식 그대로 사람 손으로 일일이 정성 들여 만드는 동네 식당들은 숨통이 조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형 시장이 철저한 효율성으로 승부한다면 살아남은 또 다른 부류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초호화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밥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집이나 편의점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과 가슴 벅찬 감동을 파는 곳이죠. 비싼 돈을 훨씬 더 주더라도 확실하고 기억에 남는 한 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프리미엄 다이닝은 일종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대체 불가능함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깎을 생각조차 들지 않게 만드는 그 식당만의 확실한 가치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거죠. 세계적인 스타 셰프의 이름값이든 잠시 현실을 잊게 만드는 독특한 분위기든 이제는 그런 요소 자체가
메인 상품이 된 겁니다. 최근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면서 이런 스타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손님들은 예약하려고 몇 달씩 기다리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비싼 밥값이 아니라 아주 귀한 문화 체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내고 셰프에게 식사의 모든 걸 맡기는 오마카세 열풍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이런 비싼 곳들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진짜 품질과 명성이 있는 곳에는 여전히 지갑을 열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증거죠. 하지만 이건 중간에 낀 가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편의점보다는 비싼데 그렇다고 딱히 고급스럽지도 않은 어중간한 식당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식당들은 가격이 엄청 싼 것도 아니고 맛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손님 입장에선 굳이 거기를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가게들은 사방에서 치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특색이 없다는 게 이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통계를 봐도 딱 나옵니다. 서양식 전문점이나 카페는 역대 최고 실적을 찍는데 그냥 평범한 일반 한식당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친 듯이 싸거나 미친 듯이 특별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아예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잠깐 스쳐가는 불경기가 아닙니다. 경쟁력이 없는 가게들은 시장에서 싹 쓸려나가는 이른바 대청소가 시작된 겁니다. 이 과정은 정말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동네 상권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구조조정이니까요. 국가 경제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냥 문만 열어두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오던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거든요.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가격 비교가 빤히 다 되는 세상이라 대충 장사해서는 안 통합니다. 음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니 좋은 일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의 피눈물 나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가게 문에 붙은 폐업 안내문 뒤에는 평생 모은 돈과 희망, 그리고 미래까지 전부 쏟아부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의 효율성이니 경제 발전이니 하는 차가운 말들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만 봐도 되는 걸까요? 자영업자 가족들에게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집이 날아가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사라지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무너지는 일입니다. 아직 버티고 계신 사장님들에게 시장은 더 이상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변신을 요구하고 있죠. 다른 데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장인이 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뜯어 고쳐 효율성의 끝판왕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성실하게 몸으로 때우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망하는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건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계속 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소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진짜 괜찮은 개인 식당들의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곳을 발견하신다면 한번 가고 말 게 아니라 단골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의리가 이 살벌한 대청소 속에서 어떤 가게를 살릴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짐을 오로지 자영업자 개인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평생 모은 돈을 다 걸고 치킨집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초보 사장님들에게 이 디지털 정글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교육 시스템이라도 있었다면요? 배달앱 수수료가 공정한지 거대 플랫폼과 동네 가게가 상생할 수 있게 법이 지켜줬다면 상황이 좀 달랐을까요? 이건 아무리 사장님이 뼈 빠지게 일해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시장의 대청소가 계속되는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동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시기를 고용시장과 요식업 구조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은퇴자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파산하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소비자, 플랫폼 기업, 그리고 정책 위반자 모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죠. 오늘 우리는 동네 식당들이 무너져 내리는 무시무시한 이유들을 파헤쳐봤습니다. 높은 수수료, 치솟는 물가, 그리고 피말리는 경쟁까지요. 하지만 한국 외식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미래는 용기를 내어 변화하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일 테니까요. 동네 식당들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죽어가는데 3대 배달 플랫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은 사실상 동네 사장님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불균형은 우리 디지털 경제의 윤리에 대해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금의 구조가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공정한 걸까요? 겉으로 드러난 10% 남짓한 중개 수수료는 힘없는 사장님들이 마주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숫자 뒤에는 광고비며 상위 노출 랭킹이며 가게를 알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만 하는 온갖 숨은 비용들이 도사리고 있죠. 많은 분들에게 이건 현대판 디지털 자릿세나 다름없습니다. 내 동네 이웃들에게 내 가게를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하는 꼴이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배달이 편하다는 것 너머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그 짧은 편리함이 오랜 시간 쌓아온 골목 상권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규모 구조조정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거리가 가진 영혼 자체가 영원히 바뀌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변화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도시는 차가운 자동화 배달 기지와 부자들만 갈 수 있는 비싸고 폐쇄적인 식당들로만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던 서민들의 동네 식당은 이제 사라져가는 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멸종을 막으려면 우리는 이 거대 독점 플랫폼들에 대해 더 공정한 이익 분배와 투명한 규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테크 거인들만큼이나 작은 가게 사장님들도 존중받는 사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를 더 사람 냄새나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소비자로서 우리가 가진 선택권에 있습니다. 다음번에 배가 고프다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는 대신 직접 동네 가게로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카운터 너머에 있는 따뜻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취재에서는 배달 공룡들의 비밀스러운 알고리즘을 아주 깊이 파헤쳐서 그 가격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어떤 가게를 살리고 어떤 가게를 말라 죽게 만드는지 그 실체를 폭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배달 수수료가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보호 규제를 도입해야 할 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직접 겪은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심각한 경제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데이터 분석과 진짜 뉴스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 커뮤니티에 합류해주세요. 자영업 붕괴의 현장을 깊이 들여다본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